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길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제가 이 찍는 데가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땀이 지금 몸에 좀 많이 나요. 제 집이 지금 서양이라 이 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달궈진 상태인데 오늘 저녁에도 29도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또 난리가 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에어컨 그 폴터블 에어 컨디셔너를 사려고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전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여름도 정말 죽어야 되나 막 생각을 했는데, 뭐 다행히 일단은 뭐 더 많이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가지고 폴터블 에어 컨디셔너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방송을 찍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근데 어제 너무 게으르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오늘 찍으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일단 렌트비 무서운 상승세, 세입자 시름 커진다. 전국 15개 도시 렌트비가 껑충 뛰어 올랐고요. 주거 부담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밴쿠버 임대료 부동의 1위. 네, 우리 밴쿠버 네, 자부심. 네, 밴쿠버는 역시 1등을 했습니다. 원베드룸에 2,600달러라고 합니다. 2,600달러면 정말 저거를 어떻게 내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전문적인 잡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로이어나 뭐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월급이 좀 되게 셀 텐데, 그런 분들이나 저런 거 좀 낼 수 있잖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좀 많아서 유학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 외에는 만약에 대부분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독립 이민을 했거든요. 잡을 잡고 뭐 공부를 하고, 공부를 먼저 하고 이제 잡을 잡고, 그래서 독립 이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민자로서 적당한 잡을 잡아서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살면서 저 돈은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민을 처음 와서 좀 괜찮은 집에 살아야지. 그래서 만약에 꼭 뭐 원룸이 아니더라도, 꼭 밴쿠버가 아니더라도 그 좀 물러나서 뭐 호키틀라면 썰이라든지 랭리라든지, 근데 거기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서 2,000불 막 넘어가죠. 쉽게 넘어갑니다. 2,500불 막 넘어가요. 근데 그 돈을 내고 산다면, 그 이민하기 전에 정말 벌써 1년 정도 이렇게 뭐 이민하다고 준비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그잖아요. 가족이 또 이민 와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민 왔는데, 또 해외에 왔는데도 얼마나 또 프리하고 좀 좋습니까? 나이스하고, 그죠? 경치도 좋고. 그래서 좀 여행도 한두 번 가야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여행도 한두 번 가고 그러면은 1억 그냥 훅 날라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렌트비로만 벌써 1년에 거의 3만 불 가까이 나가고, 숨만 쉬어도 숨만 쉬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그것도 밥 사 먹어야 되죠. 뭐 주로 외식도 잘 안 하고, 그죠? 막 그냥 식료품만 해도 몇만 불 나가요. 거기서 또 뭐 여행 한두 번 갔다 오고 그러면 1억은 정말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렌트라고 볼 수 있겠죠. 크보 같은 경우에는 원베드룸이 렌트비가 작년 대비 18.2%가 올랐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2,600불.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무려 21%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3,800달러. 아니, 너무 차이가 큰데요. 원베드룸이랑 투베드룸이 여기서만 1,200불 차이가 납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에서 두 번째 비싼 토론토 같은 경우도 20% 이상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베드룸은 2,400달러, 투베드룸은 3,090달러. 훨씬 인간적이네요, 그래도 토론토가. 근데 토론토도 뭐 지역이 넓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변화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원베드룸이 14.1%가 상승해서 2,350달러. 자, 3위를 차지한 가운데 투베드룸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3,000달러로 작년보다 15.8%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너무 비싸네요. 그죠? 자, 캘거리 같은 경우도, 네, 캘거리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콘도를 이제 매도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근데 여기도 가장 빠른 속도. 그러니까 집값은 사실상 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올랐는데, 렌트비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대요. 렌트비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 해서 그 캐나다에 많은 사람들이 캘거리 좀 많이 이사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아직 집을 사지 않고 렌트를 좀 선호하는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캘거리 원베드룸 렌트 전년 대비 42.3%가 올랐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세상에. 투베드룸도 32.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고 있고, 자, 모기지 금리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사고 싶죠. 그죠? 어쨌든 집을 사고 싶은데 매수에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 수요가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프리세일 시장에 정말 순간적으로 확 몰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세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돈이 뭐 20%나 10% 필요 없고 5%면 일단 계약을 하고, 또
뭐 몇 달 이에 있다가 5%도 마련 또 계약하고 6개월 있다가 또 돈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돈을 좀 마련을 하면 되잖아요. 당장 큰 돈이 확 나가는 게 아니니까 큰 부담도 없고, 그리고 일단 집을 사는 그런 안정성이 생기고 몇 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고 하긴 하지만 모기지 이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아마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렌트 시장, 그 프리세일 시장으로 많이 몰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토 시의회에서 단독주택 부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드디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밴쿠버에서 이미 BC주에서 이미 통과를 했죠. 그래서 하우스 하나 부지에다가 이제 폴플렉스를 넣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네 가구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상황은 이제 코너 유닛에 있는, 코너 지역에 있는 하우스를 사면 통로를 내기가 너무 편하고, 근데 안 그래도 중간에 있는 집을 사도 그러면 통로를 일단 한쪽으로 내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한쪽이 좀 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통로를 내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허용을 하는 그건 이런 거죠.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죠. 토론토나 밴쿠버나. 그래서 아파트나 콘도 등 고층 건물과는 달리 3층 높이의 다세대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어서 주거난을 해소해야 된다. 결국 주거난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런 걸 허용을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저 코너에 있는 그냥 일반 주택, 코너에 있는 주택 가격이 꽤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건설 업체들이 그런 지역 잘 사가지고 폴플렉스를 넣어버리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임대형 신축 주택에 전념하기 보다는 단독주택을 사들여서 다세대 입주용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임대용을 이서는 사람들이 얘기한 임대용 신축 주택, 임대용 아무리 많이 줘봤자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저게 5년 10년 지나가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 좀 슬럼화돼요. 사실은 슬럼화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거를 갖고 싶은 그 본능에 반대하기 때문에 임대를 많이 줘봤자 결국은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임대를 아무리 많이 준 스웨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임대를 엄청나게 공급했지만 정말 극소수의 그냥 시장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가격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년, 30년씩 폭락 없이 그냥 상승하는 게 결국은 자유경쟁을 막다 보니까 개인 소유에 주택할 수 있는 거에 사람들이 수요가 쏠리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뭐 당연히 주택 건설 업체들이 이걸로 돈을 벌겠죠. 근데 돈을 벌게 해줘야 저렇게 많이 짓고 주택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폴트 위기를 앞두고 협상이 지금 난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인데요. 공화당일 거예요. 그래서 조 바이든하고 면담을 했는데 당연히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 우리도 많이 봤지만 미국 정부가 옛날에도 한번 디폴트 하긴 했었어요. 그죠? 근데 큰 문제가 없이 돌아와서 했는데 요즘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정말 많은 문제들, 금융권의 위기, 그리고 또 경제 하락을 좀 앞두고 있고 지금 이자는 워낙 비싸고 그죠? 그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네. 그리고 특히나 또 그 지방은행에 많이 연관돼 있는 그 상업 부동산들은 지금 뭐 폭탄이 터지네 마네 막 이런 와중에 미국 주정부까지 이제 지금 디폴트가 나면 트리거가 될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안 해준다라고 계속 지금 으름장을 놓으면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뭐 으름장 놓는 이유는 당연히 서로 간에 딜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근데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예측하기를 저렇게 하다 분명히 또 되긴 될 거다.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존심국인 일본, 기세등등한 중국. 이제 우리가 세계 1위. 저는 이게 말이 뭔 소리야. 보니까 세상에 전기차는 지금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전기차 분야가 아니고 그냥 자동차 수출 1위를 중국이 차지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중국 차가 어디 있지? 근데 얼마 전에 여기서 뭐 폴리스터라 그러나 그 중국 전기차였는데 보니까 이게 어디 거지 상표는 전 처음 봐가지고 근데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중국이랑 중국에 합작한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중국 차들이 지금 해외에서 많이 지금 수출되고 팔리고 있고요. 아마 사람들이 이게 꼭 중국 차냐 아니냐 그 모르고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뭐 중국의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뭐 만약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도 중국 차는 아마 안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에 뭐 전기차에 특별히 관심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좀 재밌으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얘기하기를 전기차가 아직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교환, 배터리 충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충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밖에 나가 충전할 때는 뭐 최소한 20분, 30분 정도 걸려 급속 충전을 해도 막 시간이 좀 그래도 뭐 주유는 아무래도 그게 막 1, 2분이면 끝나는 건데 그 아무래도 10분, 20분, 30분 걸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 받고 장기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자동차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가면은 배터리를 그냥 바로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딱 그 자리가 라인에 하면 딱 내면 기계들이 그 밑에 있는 전기를 빼고 전 그 배터리죠. 배터리를 빼고 배터리를 딱 채워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5분도 안 걸, 5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시간을 확 줄여준 거죠. 스트레스를 덜 받게. 중국은 굉장히 그 사회 인프라나 아무래도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영원히 쟤네가 그 석유를 소비하고 살기엔 석탄을 쓰고 살기에는 이게 너무 좀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전기 시대를 맞이하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발달했고 전기차도 뭐 아무래도 그런 마감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한 부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메인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배터리 기술, 뭐 엔진 기술 이런 것들이 엔진이 아니라 이제 모터죠. 이런 기술이 주된 건데 아마 굉장히 좀 급속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러시아랑 더욱더 밀착 관계가 돼서 이제 136년 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사용권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청나라 거였어요, 사실은. 역사를 전공해서 옛날 잘 알았는데 지금 많이 잊어먹었는데 근데 중국이 이제 세계 열강이 막 쳐들어가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협상을 점점 전쟁을 안 했어요. 전쟁을 피하고 협상을 맺으면서 점자 이제 연해주 쪽에 이제 그 자치권을 넘겼고 나중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 얘 이름은 다른데 이름을 거기를 이제 러시아에 넘겨줬죠. 근데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많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못 쓰니까 이제 내륙 지방에 물건을 옮기려면 예를 뭐 청진항이나 뭐 베이징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기차를 타고 멀리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러시아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북한에 나진항인가요? 거기를 썼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거기를 경제 제재를 하면서 못 쓰게 만드니까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움직였는데 이제 쓰게 되면서 돈을 이제 많이 줄이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러시아가 지금 점점 밀착 관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하고 점점 더 많은 이제 이제 싸우는 거죠. 미국을 중심하는 세력들, 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하는 세계는 지금 더 나뉘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계속 중국이 어떤 굉장히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1, 2년 내에 미국 내에서는 아마 내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런 낌새가 보이긴 보였어요. 지금 그 미국이 내전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레이 달리고 한 얘기죠. 레이 달려도 미국이 내전이 시작될 수도 있고 중국과 전쟁이 분명히 붙을 거다.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우리가 뭐 어떤 사람 얘기하는 좀 경제 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네, 그런 것들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더운 하루지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